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수업 내용은 우리 교재 194페이지입니다. 이제 조직이론 가운데 이제 거시조직이론이라는 건데, 이 거시조직이론이 이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미시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거시조직이론입니다. 자, 일단 주제가 거시조직이론.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시험 문제는 1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표의 가운데 보시면 195페이지, 이 에스틀리와 반데반이라는 학자가 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시조직이론의 체계를 크게 표에 결정론 동그라미 하시고, 임의론 동그라미 하세요. 이렇게 이제 거시조직이론의 체계를 결정론하고 임의론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론하고 임의론, 결정론은 달리 표현하면 환경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결정한다는 건데, 이 결정론하고 임의론은 그 표 바로 밑에 그림 하나 있죠. 그림 보시면, 자, 그림의 오른쪽, 여러분 이제 조직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의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번즈와 스토커의 구조적 상황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직 환경이 이렇게 있고 그에 적합한 조직 구조, 그래서 이제 조직 환경이 안정된 환경이 있고 반대로 급변하는 환경이 있죠. 자, 안정된 환경에서는 어떤 구조가 적합해요? 기계적 구조가.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적 구조가. 자, 우리 조직이 어제까지 기계적 구조였다가 유기적 구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일종의 뭐냐면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의 변화지. 195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이요. 그러니까 조직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직의 구조나 관리 방식의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의 변화가 생긴 원인을 환경에서 찾는, 대표적으로 이 이론이 그렇죠. 어제까지 기계적 구조였다가 오늘부로 유기적 구조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바로 환경이 안정된 환경에서 급변하는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제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의 변화를 조직 바깥의 환경적인 요인에서 찾는 이런 이론들을 결정론 또는 환경결정론이라 그러고, 자, 그림에서 이번에는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의 변화를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조직에서 이러한 조직 구조나 관리 방식의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조직의 최고 관리자, 예를 들어 이건희가 아주 적은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조직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을 임의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표 바로 밑에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결정론 줄쳐져 있죠. 달리 표현하면 환경결정론입니다. 이 환경결정론은 줄쳐요. 개인이나 조직의 행동은 환경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서 결정 동그라미,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수동적으로 반응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이제 환경결정론에 속하는 이론은 환경이 애당초 모든 걸 결정하는 이론도 있고, 자, 조직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쫓아간다는 거죠. 반면 임의론 자유의지론은 개인이나 조직이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환경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체크하세요. 자율적이라는 말, 자율적 동그라미,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형성 동그라미. 그러니까 환경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유리하게. 그래서 표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론에 속하는 이론 꼭 외우셔야 돼요.
구조적 상황이론. 자, 지금 이게 구조적 상황이론이었죠? 어제까지 기계적 구조였다. 오늘부로 유기적 구조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동적으로 적응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 그리고 조직경제학. 이 세 가지는 결정론에 속하는 이론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임의론에 속하는 이론, 뭐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 의존 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요거는 임의론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 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어떤 게 결정론인지, 어떤 게 임의론인지. 자, 이런 표 꼭 기억하시고, 이런 토대하에 195페이지 하단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환경 결정론에 속하는 거. 첫 번째 뭐 있었어요? 상황 적응 이론이 있었죠? 이게 상황 적응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조를 채택했어요? 거기에 적합한 기계적 구조를 채택했었죠. 근데 환경이 급변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계적 구조는 부적합하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구조가 적합해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죠? 그래서 이제 조직은 이렇게 적응을 한 거지. 이 적응이 능동적인 적응이에요? 수동적인 적응이에요? 수동적 적응이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한 거지. 예를 들어 사람이 더운 여름날에는 얇은 옷을 입겠죠? 더운 여름날에는 환경이 더울 때는 얇은 옷을 입고, 추울 때는 어때요? 두꺼운 옷으로 입죠? 그럼 어제까지 더웠어. 근데 오늘부로 영하의 날씨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얇은 옷을 벗어버리고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적응입니다. 자, 이게 상황 적응 이론인데, 상황 적응 이론은 자, 19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상황 적응 이론은 기본적으로 개방체제론에 근거한다 그랬죠? 지금 환경과 조직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체제로서 조직은 환경은 바꿔요, 못 바꿔요? 환경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환경을 못 바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바꿔야 돼요? 자신을 바꿔야 되겠지. 조직의 내부 구조를 바꿔서 환경과의 관계를 적합하게 해야 다음에 끊고, 조직의 뭐가 높아져요? 능률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즉 합리적인 이제 방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직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경제학은 우리 앞서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비용 이론하고 주인 대리인 이론 있죠? 특히 거래비용 이론, 이거를 조직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거래비용이 발생하죠. 뭐 예를 들어 거래비용을 만들어내는 요인, 뭐 불확실성, 자산 전속성, 기회주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시장이 아니라 하이어라키, 계층제라는 조직이 이제 선택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조직군 생태학은 가로에 극단적인에다 동그라미 해두세요. 자,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극단적인 환경결정론입니다. 자, 여러분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이 같은 환경결정론에 속하는 이 구조적 상황 이론을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구조적 상황 이론에 따르다면 조직은 적응 능력, 비록 수동적이지만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맞는 조직 구조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구조적 상황 이론은 달리 표현하면 조직은 변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옷을 갈아입을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조직 군 생태학 이론은 조직은 적응할 수 없다라고 봐요. 조직은 변화 능력이 없다, 적응 능력이 없다고 봐. 왜 그러냐? 구조의 타성 때문에 그래요. 구조의 타성 또는 이제 관성이라 그러는데, 자, 지금까지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 이거를 구조의 타성이에요. 자, 우리 조직은 역사가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기계적 구조로서의 찬란한 전통을 자랑했어요.
자, 지금까지의 이 기계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는다는 게 이게 구조의 타성이야. 그럼 이 구조의 타성은 왜 발생하느냐? 왜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 방금 봤다시피 역사적인 전통이라든지 또는 매몰 비용.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조직은 지금까지 역사가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기계적 구조로서의 찬란한 전통을 자랑했어요. 근데 환경 바뀌었다고 이 역사적 전통 무시하고 유기적 구조로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계적 구조였죠. 이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여기에 투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다고 유기적 구조로 가게 되면 기계적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소요됐던 비용, 매몰 비용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 매몰 비용을 건지려면 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그러면 조직은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환경은 어떤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급변하는 환경으로 바뀌었죠. 근데 조직은 구조의 타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계적 구조는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하게 되죠. 그러면 이 조직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한다는 논리입니까? 환경이 선택한다는 논리예요. 환경이. 그래서 이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극단적인 환경 결정론의 관점으로 여러분 그 생물학에서 찰스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 이론 있죠. 또는 자연 도태론. 이거를 진화론, 이거를 조직 형태의 변화에 응용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이제 조직군 생태학은 두 번째 줄, 조직군 생태학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조직을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자, 기존의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구조의 타성 동그라미 하시고 구조의 타성은 왜 발생합니까? 대표적으로 역사적 전통, 매몰 비용. 이 구조의 타성 때문에 조직은 적응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회의적이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조직은 적응을 못하고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어떤 유형의 조직들은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어떤 유형의 조직들은 소멸하거든요. 그 원인을 을 다음에 끊으세요. 조직의 환경 적합성 여부에 따른 누구의 선택? 환경이 선택한다는 논리죠. 환경이. 그래서 이제 생물학의 자연 선택 이론, 적자 생존 이론을 조직 형태의 변화에 응용해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누가 선택한다 그랬어요? 환경이 선택한다 그랬죠? 환경이 선택하는 단계를 3단계로 설명하거든요. 변이, 선택, 보전. 이건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런 변이는 뭐냐 하면 기존 조직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 형태가 돌연변이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변이야. 그러면 이제 기존의 조직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게 되면 이 환경이 선택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세 번째 줄 환경 적소만 좀 알아두십시오. 환경 적소는 뭐냐 하면 이 환경이 갖고 있는 일종의 자원 공간이야. 이건 이제 환경 적소라 그러거든요. 환경 적소, 니시. 여러분 환경 적소하고 이 환경 적소에 적합한 조직 형태 간에는 1대1의 부합성, 정합성이 존재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소모피즘이라 그래요. 동질성 원칙. 그래서 이제 이 환경 적소, 즉 환경이 갖고 있는 자원 공간에 적합한 조직 형태는 어떻게 돼요? 선택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조직 형태는 선택되지 못해서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된 조직 형태는 이제 계속 보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직 형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게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페이지 로마자 2번 봅시다. 이제 자유의지론이라고도 해요. 임의론.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건데 여기에 속하는 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 이론이 있고 자원 의존 이론이 있고 이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있는데 그러면 전략적 선택 이론은 이런 뜻입니다. 자, 전략적 선택 이론. 이 전략적 선택 이론은
이제 조직 형태가 변화하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조직의 최고 관리자 이건희죠. 이 사람이 아주 적은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의 결과로 삼성이라는 조직의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은 첫 번째 줄이요, 끝부분 상황이론, 환경을 중시하는 상황이론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론에 따르자면 상황이 조직 구조를 결정한다고 봤는데, 두 번째 줄이요, 조직 내 정치 과정, 정치의 핵심이 권력이죠. 조직 내 정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전략적 선택,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더라. 근데 이제 이 이론은 너무 임의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만을 강조한 나머지 환경적인 영향을 좀 무시하더라.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두 번째 자원 의존 이론이에요. 그럼 자원 의존 이론은 이런 겁니다. 삼성이라는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막강한 조직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부품업체, LG라고 하는 경쟁업체,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자원을 의존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더라? 자원 의존 관계에 있더라. 이걸 전제로 해요. 이런 상태에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자원을 많이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조직은 자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은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춰서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조직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이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줄 치세요. 자원 의존 정도에 따라서 조직은 생존 능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직은 어떻게 하려고요? 자원 의존도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리하고 조작까지도 하더라. 관리 조작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환경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조작도 하더라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입니까? 능동적인 표현이죠. 주체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고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이제 조직이 환경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동그라미 하시고, 이 중에서 동그라미 3번은 꼭 기억하세요. 박스 안에 영어로 좀 알아두십시오. 코압테이션이라는 건데요. 코압테이션. 요걸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적응적 흡수라고 번역을 해요. 적응적 흡수. 자, 요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외부 환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 어떤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환경으로부터의 저항이 거세요.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하냐면 환경적인 저항의 우두머리 세력이 있죠. 이들을 콕 집어서 우리 조직의 높은 자리에 들여앉혀요. 그러면 환경적인 저항이 와해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관리 전략을 코압테이션이라 그래요. 코압테이션 뜻 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조직의 안전과 존속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이나 환경에 속한 인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 조직의 지도층이나 이제 높은 기구에 들여앉히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가 심하더라. 이때 이제 야당의 우두머리 세력을 어떻게 해요? 여당의 높은 자리에 들여앉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전략을 코압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 공동체 생태학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시 조직 이론 봤고요. 자, 그다음 주제 바꿔서 이제 조직의 목표를 좀 봅시다. 여러분 모든 조직은 목표가 있어요. 목표 없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란, 자, 뜻,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 우리 뭐 앞서서 정책학에서도 정책 목표 있었죠.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 상태. 조직의 목표는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 이거를 일반적으로 목표라고 그러는데, 바로 밑에 줄, 이 목표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요. 동그라미 1번 체크하세요. 조직의 존재와 활동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 이 표현. 목표는요, 조직의 존재 이유가 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존재 이유야. 존재 이유. 목표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조직의 뭐가 된다? 존재 이유가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조직의 목표가 존재 이유가 된다는 얘기는요,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넘기시면 이제 로마자 1번에 조직 목표 동그라미, 개인 목표 동그라미. 여기서는요, 간단하게 의미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이제 조직 자체가 추구하는 조직의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구성원인 사람, 개인들이 있죠. 개인의 목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직 관리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조직 자체가 추구하는 조직 목표하고 조직 구성원인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최대한 조화시키는 게 조직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화의 방법으로 크게 교환 동그라미 하시고 양가로 2번에 교화하고 양가로 3번에 수용 옆으로 묶어서 통합 모형이라고 써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조화 동그라미 하시고 조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교환이 있고 통합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먼저 교환은요, 고전적 조직 이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은 개인은 합리적 경제인이죠. 그리고 조직은 생산성의 극대화를 도모해요. 그래서 이제 조직 구성원들, 즉 합리적 경제인인 개인들은 회사 속에서 최대한 농땡이만 피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가 충돌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충돌되지 않도록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충돌되고 있다 보니까 통합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조화를 시키느냐? 이렇게 교환을 해요. 너희들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지? 합리적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돈, 월급을 줄 테니까 그 대가로 일을 해. 이렇게 이제 교환, 거래한다라고 해서 교환 모형이에요. 반면 양가로 3번에 그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은 통합 모형이라 그랬죠. 이 둘은 뭐냐 하면 통합이야. 이 둘을 합쳐버려요. 이 중에서는 수용 모형만 좀 알아두세요. 수용 모형은 이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자아실현적인 인간으로 보거든요. 자아실현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를 합쳐버리는 거죠. 통합.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개인의 목표고 이게 조직의 목표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아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자아실현은 개인의 목표잖아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버리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통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자체로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이 조직 관리 이론 전반에서 이제 교환형 관리다, 통합형 관리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조화시키는 방법인데 교환형 관리는 더 이상 충돌되지 않도록 이제 교환하는 거고 통합형 관리는 합쳐버리는 거죠. 인간관 자체가 달라요. 자, 로마자 2번 이제 조직 목표 변동. 여러분 이제 조직 목표의 변동,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제 오늘날 조직은 개방 체제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조직의 목표가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바뀌어요.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 목표가 변동되는 유형,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승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환 대치,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승계는 좀 전에 봤다시피 조직의 목표는
조직의 존재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이 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표가 달성이 돼버렸어. 또는 달성이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조직은 존재 이유가 없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럼 조직은 소멸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직은 마치 유기체 같아서 기본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이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원래 달성된 목표와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요. 이거를 승계라 그래요. 그래서 승계는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애초에 설정된 목표가 달성 불가능 동그라미 또는 완전히 달성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면 얘는 승계예요. 완전히 다른 유형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다른 목표로 조직의 목표를 교체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소아마비재단입니다. 소아마비재단 명칭 그대로 소아마비 퇴치를 목표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근데 오늘날 백신이 개발되면서 소아마비는 퇴치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장애합병 예방으로 목표를 바꿨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목표의 전환이라고도 하고도 대치라고도 하는데, 전환 대치. 자, 여러분 이제 전환 대치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직에 보면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조직에 보면 이제 규정, 규칙, 절차라는 게 있어요. 업무 처리와 관련된 규정, 규칙, 절차가 있는데 이 규정, 규칙, 절차는 이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얘는 수단이야. 예를 들어 공익이라든지 또는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익이나 고객 만족이라는 목표는 저 높은 곳에 추상적으로 존재하죠. 규정 규칙 절차는 지금 당장 눈앞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관료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수단인 규정 규칙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이 생겨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동조 과잉이라 그래요. 오버 컨포머티. 그러니까 동조한다 이거야. 지나치게. 그래서 동조 과잉이라고도 하고 과잉 동조라고도 해요. 오버 컨포머티. 그래서 이제 이 수단인 규정 규칙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즉 과잉 동조나 동조 과잉이 발생하게 되면 얘는 수단인데 규정 규칙 절차 지키는 거 이 자체가 바로 목표가 돼 버려요. 이런 현상을 디스플레이스, 전환이라고도 하고 대치라고도 합니다. 잘못 자리 잡는 거지. 쉽게 말해서 수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표현해 보시면 얘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인데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인 목표가, 최종 목표가 주로 수단에 의해서 뒤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주객 전도다 뭐 이런 말도 쓰죠. 전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목표 전환의 유형 동그라미 하시고, 자, 목표 전환의 유형 네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과두제 철칙. 권력은 원래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권력 잡으면 그 권력 유지 자체가 목표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한데, 수단인 규정 규칙 절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머튼이라는 학자가 동그라미 하시고, 머튼이 관료 조직은 규정 규칙 절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규정 규칙 절차에 대한 지나친 집착 현상으로 이제 머튼이 동조 과잉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목표가 있고 무형 목표가 있으면 유형은 수단에 가깝죠. 여기 이제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문제에 초점을 둠으로써 이제 외부적인 목표 달성에 저해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목표 전환의 유형입니다. 자,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목표 모형, 목표 동그라미, 체제 모형, 체제 동그라미. 뭐 목표 모형은 이제 조직이 공식적으로 이제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고, 체제 모형은 조직은 시스템이죠. 이제 시스템으로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기능, AGIL이라는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이렇게 이제 효과성을 측정하자라는 거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양가로 4번이에요. 경합가치 모형. 여기 별표 2개 하시고, 경합가치 모형. 그러니까 이제 킨과 로바우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한 건데, 바로 밑에 내용각주 킨, 로보 줄 치시고, 킨과 로보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이 조직의 효과성 평가 모형은 뭐 목표 모형 또는 체제 모형과 같이 어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원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항상 여러분 이 행정학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조합에 의한 매트릭스 또는 표 이런 게 나오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2 곱하기 2 조합은 객관식에 문제 만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킨과 로보라는 학자는 명칭 그대로 경합가치, 경쟁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야. 조직이 추구하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원을요 2가지 차원으로 나눠 설명하는데, 첫 번째, 자, 조직 전체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편에 그게 아니라 조직 내 개인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원은 이런 겁니다. 구조가 만들어지면요 짜임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가 변화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라는 융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걸 통해서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차원, 조직 내 개인의 발전이냐 아니면 조직 전체의 발전이냐, 두 번째, 구조의 통제냐 아니면 융통성이냐, 이 2가지를 조합하면 2 곱하기 2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융통성과 조직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경우를 외우세요. 개방체제 모형이라 그러고, 여기는 융통성과 조직 내 개인의 발전이죠. 이거를 인간관계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합리목표 모형이죠. 여기는 이제 내부과정 모형,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뭐 이미 여러 번 나왔고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의 차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4가지 효과성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이 중에요 조직이 막 만들어졌다, 창립기에 적합한 효과성 평가 모형은 바로 개방체제 모형이 돼요. 아마 막 만들어진 조직은 개인의 발전보다는 조직 전체의 발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막 만들어졌는데 이미 구조를 갖고 조직 구성원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만들어진 조직은 개방체제 모형, 이게 적합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창업 단계.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200페이지 조직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